오늘은 국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11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결국 LH 아시죠? LH. LH가 이제 짓는 거예요.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거를 이제 줄여서 LH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제 LH가 토지개발공사랑 주택공사랑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금년 2월 달에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이 LH 조직을 개편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도대체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거냐? 그 신문 기사에 보면은 추측성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렇게 바꿀 거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LH가 하는 걸 이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토지주택은행이라는 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토지주택은행이 추가돼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잖아요. 5년 동안 110만 개나 만드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만들면은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임대료도 받고 뭐 이렇게도 관리하는. 그래서 이 토지주택공사가 지금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것이고 그거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부서를 따로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뭘 한다?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LH가 지금 적자예요. 적자. 원래 이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원래 이 토지를 개발해서 사기업에다가 토지를 이제 파는 게 원래 LH가 하는 일인데, 원래 이게 토지공사가 토지 개발해서 사기업한테 팔아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공공주택을 짓는다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해서 사기업이 안 파는 거야. 그리고서 거기다가 이제 바로 이 건물을 지어 올려야 되니까 수입이 줄겠어요, 안 줄겠어요? 줄죠. 원래 토지 팔아서 생기는 수입으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025년 말 기준으로 LH가 부채가 얼마냐면은 174조입니다. 21년도에 얼마였냐면은 139조였는데 4년 사이에 40조가 늘었어요. 그래서 자산 대 부채 비율이 220%를 초과했습니다. 지금 2기,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직접 건설하고 있는데 그 건설비에 막대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또 이미 지어놓은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돼서 그걸 계속 수리해야 되니까 거기 돈이 계속 또 들어가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운영에만 매년 2조 원 이상의 고질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기사에 나왔죠. 출구가 없다요. 출구가 없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LH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냐면은 적자 채권을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채권을 얼마 발행하냐면 20조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액수로 늘려서 올해부터 매년 20조 이상 막 채권을 발행한다 이거예요. 이 채권이 뭐예요? 빚 내는 거예요. 빚. 계속해서 빚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매년 3조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앞으로 5년간 110만 호의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에 110만 호면은 1년에 22만 호씩 지어야 돼요. 22만 호를 이제 5년간 지으려면요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수백조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LH가 5년간 채권을 얼마나 더 발행해야 될까요? 예. 예, 국토부 관계자 저기 조그만 글씨로 써 있죠. 예, 국토부 관계자가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날 듯. 예, 지금 1년에 20조를 발행해도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20조 이상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다. 빚을 내는 규모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얼마라고 말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이재명 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미친 듯이 채권을 막 발행하고 있다.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빚을 내고 있다. 여러분 110만 호의 임대주택을 짓고 나면은 그 이후에 적자 상태의 LH가 흑자로 돌아설까요? 아닙니다. 적자가 더 크게 불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다? 이게 실제적으로 파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5년 후에 2030년이죠. LH의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지금 아무도 계산을 안 해요. 근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5년간 매년 채권을 20조씩 발행한다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100조예요, 100조. 100조. 빚만 100조예요. 5년간만. 매년 적자가 자동적으로 3조씩은 나요. 그러면 5년간 누적되면 15조죠. 100조 더하기 15조면 115조죠. 현재 부채가 174조였다 그랬죠. 예? 그러면 더하면 얼마예요? 약 300조예요. 300조.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매년 20조씩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전제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만약에 채권의 규모를 더 늘리고 적자 규모가 더 증가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한 400에서 500조 정도의 이제 적자가 난다 이거예요. LH 기업 하나만. 예. 여러분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26년도 국가 예산이 700조가 조금 못 돼요. 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근데 기업 하나가 LH 기업 하나가 공기업이 적자가 400에서 500조가 나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문재인이는 원전을 폭파했다 그러거든요. 문재인은 원전 폭파했는데 이재명이는 뭘 폭파해요? LH를 폭파하고 있는 중이다. LH.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미친 듯이 적자를 내는 일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예? 정신이 나가서?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지네들 나름대로는 깊은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꿍꿍이로 이렇게 미친 듯이 빚을 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기준 정부 부채가 얼마냐면 1,300조예요. 우리나라가 뭐 가계 부채 빼고 기업 부채 빼고 이거 정부가 갖고 있는 순 부채만 얼마다? 1,300조. 그런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에 딱 더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이 언제예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예. 문재인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해마다 정부 부채가 얼마씩 증가하냐면 평균 100조예요. 100조. 1년이 지나면 정부 부채가 100조씩 느는 거예요. 그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얼마냐면 51.6%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정부 부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라 얘기냐면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하고 일본 빼놓고 두 나라는 좀 특별해요. 빼놓고 나머지 국가 OECD 국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얼마냐면 70%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아직 50%밖에 안 되잖아. 예? 아직 20% 더 해도 되잖아.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예,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부 부채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빌린 거면요, 이게 그런 대로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가 채권 부채를 갖고 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0%예요. 엄청 많죠. 근데 일본은 보면 어때요? 즉 경제가 안정적이죠. 왜 그래요? 국채의 대부분을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령층이 뭐 노후 대비로 국채를 다 갖고 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채 누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민들 혹은 국내 기관 투자자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채는 80%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0%의 국채를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 중에 중국인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 국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알아보려고 통계를 뒤주고 다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묘하죠. 예? 중국이 우리나라 국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예. 여기 신문에도 나왔죠. 정부는 정확한 통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지, 안 하고 있는 거지. 예? 근데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예전 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시아가 138조 갖고 있대, 아시아가. 아시아가 누굴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에요, 이게. 예? 이게 아시아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민간 자료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그 민간 자료 분석 추정에 따르면은 2025년 8월 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대한민국의 국채는 저거예요. 138조 원이에요. 전체 외국인 국채 보유액의 30%예요. 30%. 지금은 더 늘었겠죠.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국채 갖고 있는 게 1등이에요. 중국은 미국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나라 국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가 미국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채보다 2배 많아요. 왜 그러냐? 중국은 미중 경제전쟁, 무역전쟁 하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고서 다른 나라 국채 사는데 우리나라 국채 지금 막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차이나 머니의 대공습이다 그런 말. 신문기사 나왔죠. 차이나 머니의 공습. 한국 국채, 주식, 부동산 닥치는 대로 사들인다. 중국이. 이게 벌써 수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앞으로 LH가 5년간, 그죠? 5년간 1년에 20조 이상씩 이 채권을 발행하면은 그걸 누가 제일 많이 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국이 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요. 태양광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산 태양광 그 셀이라고 그러죠. 태양전지 이런 거. 이게 한국 시장 점유율이 얼마냐면요. 95%를 넘어섰다. 이렇게 95% 넘어섰다. 원래는 이게 한국에도 이 태양광 셀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다 망했습니다. 경쟁이 안 돼요. 다 망했고 지금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95% 이상인데 실제로 99점 몇 프로예요. 네.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1년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이 패널이라 그래요. 수입 액수가 얼마냐? 이것도 제가 알아보려고 한 며칠 동안 뭐 인터넷 다 뒤지고 통계 찾았는데요. 없어요. 이 통계가 없어요. 하여튼 중국 관련해서는 통계를 다 숨겨놓은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람이
관세청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021년에 태양광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량이 7만 6천 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액수로 안 나오고 무게만 나와요. 무게. 지난해 25년에 그게 어떻게 증가했냐면 15만 톤으로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4년 만에 2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패널 수입이 액수가 없고 무게만 나와 있어요. 묘하죠? 예? 왜 중국산 이 태양광 모듈이 값이 싸냐? 그 이유는요. 이걸 만들 때 핵심 소재가 넘겨주세요. 이 규소로 만들어요. 규소로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그걸로 셀을 만들고 셀을 이제 모아가지고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작업 공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국이 규소가 많아갖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싸요. 원가가 싸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태양광 모듈 만드는 회사에는 또 정부가 지원금을 줘요. 그러니까 값이 더 싸지죠.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이걸 만드는데 이 중국은 전기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요. 한 35% 이상 싸대요. 거기다가 인건비가 또 중요한데 이거를 어디서 만드냐면 중국의 저 신장 위구르 있죠. 신장 위구르 그 사막 있는 그 동네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구르 그 지역이 전기가 싸고 위구르인들을 저임금으로 데려다가 일시키니까 제조 원가가 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92년 이후에 2022년입니다. 2022년 이후에 미국은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다 막았어요. 막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런 거 없어요. 위구르 뭐 인권, 강제 노동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막 다 수입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 태양광 패널 만들 때 이제 은이 많이 들어간대요. 은이 많이 들어갈수록 효율이 좋아지는데 2025년 기준 은이 태양광 패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돼요. 20에서 30%. 근데 지금 국제 은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이 모듈 가격도 결국 올라가는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태양광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으로 1메가와트예요. 1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태양광으로 하면은 얼마 드냐면 98달러가 들어요. 98달러. 근데 그거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거 그래프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중국 이거 이제 태양광 가격 비교한 건데요. 1메가와트 생산할 때 우리는 98달러가 들고 중국은 30달러밖에 안 들어요. 전 세계 평균은 35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 패널 이거 수입해다가 하면은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풍력 잠깐만요. 풍력 다시 뒤거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풍력도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풍차 하나 돌리는데 돌려서 1메가와트 전기 생산하는데 126달러가 드는데 중국은 얼마야? 30. 세계 평균은 37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이걸 지금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 설치 비용이 얼마냐? 올해 기준입니다. 태양광 설치 비용. 100kW급 발전소 설치하는데 약 2억 원이 들어요. 근데 이거 땅값 빼고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얼마나 필요하면은 1메가와트면요 500평이 필요해요. 500평이면은 가로 세로 40m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밭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밭.
거기다가 40m짜리면 500평,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하는데 2억 원인데 그렇게 설치해봐야 얼마나 전기를 만드느냐? 100kW예요. 100kW. 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넘기시고. 화력발전소는 한 개의 화력발전소가 얼마나 전기를 만드냐면 500메가와트에서 1기가와트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화력발전소 한 개가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100kW짜리 태양광 발전이 있죠. 500평짜리. 이게 5,000개에서 1만 개를 해야 화력발전소 하나 맞먹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 500평짜리 이거를 하나 하는데 땅값 빼고 2억이 드는데 5,000개에서 1만 개를 만들어 봐야 화력발전소 한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조에서 2조가 되는 거예요. 태양광이. 예? 화력발전소 하나 정도의 이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몇 개 있냐? 60개, 원자력 발전소가 26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 이 중에 20%를 앞으로 태양광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화력발전소 12개하고 원자력 발전소 5개를 대체해야 20%가 이제 자연 친화적인 뭐 하여튼 태양광 발전이 되는 건데 화력발전소 한 개 태양광 전환할 때 아까 그랬죠. 1조에서 2조 정도 든다고. 그러면은 중간 딱 끊어서 1.5조 잡고 12개면 얼마예요? 18조네, 18조. 원자력 발전소는 한 개가 평균 18만 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한 개만큼의 전기를 생산하려면요. 태양광으로 하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27조가 필요해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 대체하는데 27조. 이거 다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27조로 한 개인데 5개 하려면 얼마야? 135조예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이거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쪽으로 가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국전력공사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해요. 전기값 엄청 비싸질 거고. 그러면 여하튼 그렇게 했을 때 태양광 전기하면은 그 돈은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간다? 중국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풍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발전 시장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풍력발전소 시장이 2조 5천억이에요. 근데 2033년까지 6조 3천억 수준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국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 발전의 점유율은 현재 13%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 바닷가 쪽에 이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하는데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요. 이 바람개비 같이 빙빙 돌아가는 거. 그거 한 개에 얼마일 것 같아요? 가격이. 한 개에 50억 합니다. 근데 이게 바닷가에 띄우는 게 있어요. 바닷가에 띄워서 하는 거는 한 개에 60억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 해놓으면은 전기를 얼만큼 생산하느냐? 이 바람개비 한 개당 10메가와트밖에 안 돼요. 10메가와트. 네, 10메가와트. 아까 화력발전소 얼마나 해서 500에서 1기가와트죠. 네. 그러면은 풍력 발전기 이거 한 50개에서 100개 돌려야 화력발전소 한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예요? 대당 50억이니까 2,500에서 5천억을 들여야 화력발전소 한 개랑 맞먹는 풍력 발전을 한다 이거죠. 근데 넘겨주세요. 이 풍력 발전할 때 이 기계의 핵심 부품이 뭐냐면 풍력 터빈 휠이란 건데 그거는
100%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태양광하고 뭐 풍력 발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제가 오다가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 SNS에 뭐가 올라왔냐면 방금 전에 UN 기후변화위원회에서 그동안 탄소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지구 온난화 된다고 그 난리 쳤는데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의 그 예상이 틀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왜 해요? 예? 이거 탄소 배출 이거랑 지구 온난화랑 아무 상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거의 소설에 가깝다라는 지금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재명 정부가 전기에너지 생산을 무너뜨려서 전기 가격을 올려서 우리나라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게 해서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중국 제품이 더 잘 팔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태양광, 뭐 풍력 발전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계속 중국에 주는 거예요. 네, 중국에. 중국이 아주 그냥 우리를 봉잡아가지고 비싼 값에 태양광이고 풍력 발전이고 다 팔아먹고 그 돈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하면 좋겠어요? LH 채권 사면 돼요. 중국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봉이에요. 봉. 죽어라 하고 중국에 그 태양광 패널 사고 뭐 바람개비 사고 난리 쳐가지고 걔네들 돈 주머니 불려주고 걔네들은 또 우리 LH 막 채권 발행하면 그것 다 그냥 사가고. 예? 예. 여러분 이 좌파 정부를 겪으면서 우리가 왜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상한 주택 정책을 실시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을 그냥 급등시켰는지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이거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썼더라고 학자들이. 이제 저기 문재인 정부 때 그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이게요. 해결 방법이 간단하거든요. 이 부동산 문제는 딱 하나예요. 부동산 해결. 공급을 늘리면 돼요. 공급을 늘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항상 해결됐었어요. 역대로. 예? 이게 해결책이 뻔한데 얘네들은 정권만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공급을 늘리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수요를 강제로 억제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주택 시장을 막 억누르니까 풍선 효과가 돼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뛰었어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겨냥해서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막 또 인상시켜가지고 세금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증여를 선택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시장의 공급이 더 위축돼서 가격이 더 뛰었어요. 그 다음에 또 기억나세요? 임대차 3법, 예?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이게 다 세입자 보호한다고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주인들이 4년치 인상분을 미리 한 번에 반영해서 전세값이 또 팍 뛰어버렸어요. 전세 매물이 품귀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전세가 월세화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한다고 하니까 세금 막 급증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 주택가격만 계속 올려놓고 지금까지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도 지금 공급을 안 하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 사기업한테 건축할 수 있는 땅 자체를 주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점점 예.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은 다 뛰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사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막 해갖고 지금 110만 호씩 5년 동안 짓겠다고 난리 치는데, 그러면은 이제 집 없고 집을 사기 힘든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영원히 민주당 지지 세력이 되는 거죠. 또 앞으로 중국이 LH 채권 계속 사주고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 미친 듯이 임대주택을 계속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LH가 앞으로 그 앞에 C자가 붙을 거예요. Chinese LH. 이게 왜? LH의 모든 채권을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이제 발언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게 중국 사람들이 뭐 강남에 아파트 산다, 제주도에 땅을 산다, 집을 짓는다 이런 것 걱정하면서 이거 중국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 주택 다 차지해서 걔네들이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장악하는 거 아니야? 걱정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LH를 중국이 그냥 접수해라. 이제 나중에 5년쯤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중국 정부가 뭐라 그러겠어 우리나라한테. 야, 너희 LH 그 입주자 심사할 때 중국 국적자한테는 가산점 10점씩 더 줘. 그렇게 해도 이제 못 막는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막 들어왔잖아요. 앞으로도 들어올 거고. 그런데 이제 LH가 염가로 그 중국 사람들 위해서 살 수 있는 집까지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럽은요, 이슬람 불법 이민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슬람 뭐 별로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망해요?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거기 그냥 뭐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 다 넘어와서 이제 LH 다 들어가서 그냥 살고 투표할 때마다 이제 투표권까지 받아가지고 막 하고.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국채 발행하고 정부가 계속 빚을 지고 앞으로 정부가 이제 빚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원래 정부도 파산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파산하면 공무원도 월급도 못 주고 모든 국가 시스템이 올스탑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게 정부가 파산하지 않도록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을 떠안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쯤 돼서 이재명 정부는 누구한테 이 빚 넘길 것 같아요? 중국한테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재명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보면요, 정부의 파산을 위해서, LH의 파산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다. 이런 상태면요,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우파 정부가 이 정권 잡아도요, 이 정부 부채 때문에 이거 감당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는데 팔아먹는 방법도 이놈들은 기발해요. 진짜 연구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기발한 방식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냥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6번. 근데 이건 뭐냐면요, 임대주택을 만들면 그 관리하는 그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LH의 임대주택은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들이 주택관리 업체가 돼가지고 이 건물을 다 관리하는데요.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이 사회적 기업에다가 내요. 그럼 얘네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 전체 관리를 하는데, 지금 벌써 이 임대주택에서 이 사회적 기업들이 돈 받아먹고 제대로 관리 안 해갖고 문제가 많이 터졌는데, 이 사회적 기업을요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하면은 이 주택공사가 그걸 뽑아요. 누구한테 이거 맡길 건지. 그러면 110만 호를 지으면 110만 호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회적 기업을 누가 만들까요? 주로 이 좌파들이 만들어요. 우리 우파도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야? LH에서 선정을 안 해줘요. 다 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좌파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 그걸 다 맡아가지고 얘네들이 아파트 청소 보수부터 해서 쓰레기부터 해서 관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빚으로 돈잔치 하는 거예요. 빚으로 돈잔치 하는데 나라는 빚더미에 앉고 얘네들은 뭐야? 임대주택 110만 원에 빨대를 꽂고 뭐 해요? 꿀을 빠는 거예요. 꿀을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하여튼 해먹는데 도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남시에부터 해먹고 경기도에서 해먹던 그 실력이 점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놈들이 이제는 대담하게 크게 한번 빼먹겠다 그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속상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돼요. 네, 끌어내려야 돼요. 자, 7번. 예, 오늘 얼마 전에 미중 회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중 회담 뉴스 여러분 다 들으셨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뭐 중국이랑 만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 세계 질서를 다 상당 부분 정리 다 해놓고 그죠? 중국이랑 만났으니까 뭐 중국이랑 뭐 줄다리 하기 할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 중국의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뉴스에 별의별 소리 다 나오고 또 뭐 평론가들도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말들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쭉 내용을 다 검토해 보니까 이번에 중국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요. 미국의 무릎을 꿇지 않고 상당히 미국에 대드는 그런 태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란 전쟁은 이미 거의 끝난 거고 이번에 미국이 곧 이란을 다시 공격하는데 이제 핵물질을 제거하는 작전 그거 이제 하면은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뭐 이란 전쟁에 대해서 뭐 우리가 무기 공급 안 하겠다 뭐 이제 이란이 핵무기 갖는 거 반대한다 이딴 말 하는 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국이 뭐 무기를 뭐 보급해 줘봐야 별 볼 일 없는 거고 이란 핵무기에 대해서 뭐 중국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거 얘기한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중국이 이란 전쟁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어요. 이제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 이제 이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대만 문제예요.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태도를 이번 회담에서 보였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쭉 보니까 중국은 미국에 무릎 꿇지 않고 상당히 어떻게 도발적으로 나서 도발적으로. 첫째로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넘겨주세요. 미국은 그동안에 대만에 무기를 많이 팔았어요. 근데 대만에 방어용 무기만 판 게 아니라 공격 무기까지 지금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마스라고 하는 건데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 다음에 미국 전술 미사일 시스템, 에이테킴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품 미사일이라는 거, 이게 배를 쏴서 침몰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자주포, 그 다음에 공격용 무인기 드론이죠. 다양한 드론들. 그 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라는 건데 이게 어깨에 메고 쏘면요. 미사일도, 탱크도 잡고 비행기도 잡아요. 잘 하면. 토 미사일. 뭐 하여튼 이런 다양한 무기들을 미국이 그동안에 대만에 계속 판매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팔란티어에서 개발한 군사용 소프트웨어 이거를 다 보급해가지고 대만의 이 군 시스템을 미국의 그 킬웹이라 그래요. 컴퓨터 시스템, 킬웹에 인공지능에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무기로 중무장한 고슴도치 같은 거예요. 이제 중국이 그 발로 밟으면 이제 가시 찔려서 발 이제 다쳐요.
그런데 이게 이 무기 시스템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함대가 출동하면은 다 이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미국식 무기 체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한국, 일본, 대만 이걸 전부 다 미국식 무기 시스템으로 다 통일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회담하기 하루 전날에 중국이 뭐라 했냐면 대만에 무기 판매하지 마라, 미국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 위에 거 잠깐 보여주세요. 그 위에 거 파워포인트. 예. 그래서 저걸 반대하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거요. 예. 내가 대만에 무기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 거에 있나 본데. 다 한 내려보세요. 예, 이 얘기했어요. 이 신문에서 보셨죠, 뉴스. 그러니까 이 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봐라, 뭐 미국이 타이완을 버렸다,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이게 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뭐라 했냐 위로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결정할 거다. 상황을 더 봐야겠고 지금 타이완을 이끄는 사람, 총통이죠. 그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야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야. 진핑아. 응?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대만 총통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 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넘겨주세요. 그거 말고 TSMC 얘기 안 했어? 없어요? 내가 빼먹었나요? 네, TSMC 아시죠? 대만에 있는 반도체. 그게 미국으로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이거 놓고도 또 봐라. 미국이 이기적이다. 뭐 대만은 포기했다. 별소리 다 하죠. 이게 다 바보 같은 소리야.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는요. 지금 어떤 태도냐면요. 우리가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지켜줄 테니까 서방 국가는 국토 방어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다 맡기고 너희는 사회복지나 열심히 해. 그런 게 아니다 이래. 트럼프는 지금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우리가 너희 다 안 지켜줄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너희 나라는 너희가 지켜. 너희가 원유 사가는 그 해로 있지. 그것도 너희가 지켜야 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뭐 중국이나 이란이랑 함께 싸워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줄 텐데, 그거 아니면 우리도 손 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대만 너희가 우리가 무기도 지급해주고 우리가 도와주겠지만 너희가 스스로 너희 나라 지켜야 돼. 그게요. 징병제도 하고 국방비도 증액하고 미국 무기도 도입하고 만약 미국 무기 도입 안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엉터리로 할 거면은 그 TSMC 그냥 미국으로 오는 게 맞아 그렇게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삼성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고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고 원유를 수입해오는 그 해로를 지키고 대만과 힘을 합쳐서 다 지켜야죠. 근데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지키지 않을 거면 트럼프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미국으로 오는 게 맞아. 지금 뭐라 그래요? 기업의 초과 이윤을 노조가 파업하면서 지금 나눠 먹자고 난리잖아요. 정부 청와대 뭐 정책실장인가 뭔가 저 양반은 초과 이윤을 국민들이 다 나눠 가져야 된다. 또 이재명이는 더 세금 때려야 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여기 목구멍까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삼성하고 하이닉스 미국으로 와.
우리 대환영이에요. 대환영 오면은 그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각을 세우는 겁니다. 대만 문제를 놓고 각을 세우는 거예요. 절대로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중국은 9단선을 넘어 10단선을 그어서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 9단선, 10단선이 뭐냐?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저기 중국 있고 대만 있고 인도네시아 다 있는데 파란색으로 점점점점 돼 있죠. 그게 단선이에요. 끊어진 선, 단선. 근데 그 선이 아홉 개예요. 세 보면. 그런데 어디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대만 아래까지 선이 그어져 있어요. 저게 9개인데 9단선은 뭐냐면 남중국해를 말하는 거예요. 남중국해는 중국 영해다. 그런 뜻으로 9단선을 그었어요. 근데 최근에 23년도에 중국이 저기에 선을 하나 더 그었어요. 그래서 10단선이에요. 10번째 선이 어디냐면 대만 오른쪽 동쪽에다가 딱 그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대만은 중국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중국 앞바다고 대만까지도 우리 땅이고 그러면 대만 해협은 뭐예요? 중국 앞바다예요. 중국 앞바다. 그래서 23년도부터 중국이 저 10단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토와 대만 사이에 그 중간에 이 선을 그어가지고 중국, 대만이 서로 넘어가지 않는 그 선이 있는데 중국 배하고 중국 비행기 전투기는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왜? 10단선이니까 이제는. 중국, 대만 해협은 다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이제 그 대응 못하고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저 대만 해협에 함대를 일부러 통과시키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함정이 2025년도에도 작년에도 4월하고 9월에 미국 함정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고요. 이거는 1월 달에, 금년 1월 달에 구축함 2대가 미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중국은 이거 우리 바다라 그러고 미국은 이거 국제 항로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항해한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긴장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3월 달에는 미국 정찰기가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때 이 정찰기 항공기를 추적 감시해서 우리가 격추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그때 막 얘기했었어요. 금년 4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함대가 미국 필리핀 함대와 함께 군사훈련하기 위해서 출발해가지고 일부러 대만 해협을 통과해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이게 금년 4월 달,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갖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막 일본은 끝까지 고집 부리면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경고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사실은 이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 대만, 미국, 일본, 필리핀,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계속 지금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지도 보시면요. 이게 대만이거든요. 저 위에 타이베이가 있고요. 오른쪽에 섬 보이죠? 그 섬들이 일본 섬이에요. 일본. 오른쪽에 일본 섬이 5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시카키 섬이라 그래요. 근데 일본은 저 섬들에게 이미 다 이 미사일 기지, 군사 요새를 다 설치하고 유사시에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일본 열도가요,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대만에서부터 섬이 쫙 있어요. 저 일본 후쿠오카 있는 데까지. 저게 뭐냐면은 일본 열도인데요. 이게 대만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저게 오키나와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 많이 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일본 열도가 유사시에는 뭐예요? 이게 일본이 책임지고 막는 거예요. 중국 함대가 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그러니까 저게 다 군사기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하고 전쟁을 할 준비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요. 이거 대만 아래 뭐가 있냐면 필리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일본 사이에도 섬이 있는데 그 섬들도 지금 필리핀이 다 요새화했고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해협을 바시 해협이라 그래요. 근데 이 바시 해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일본, 미국, 필리핀 해군이 군사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요 지금 뭐 하냐면 계속해서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필리핀도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은 필리핀도 미군과 완전히 통합 가능한 군사 시스템으로 다 전환됐어요. 미국이 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 시진핑이가 이번에 회담 환영사 발언에서 뭐라 했냐면은 세계가 다시 새로운 갈림길에 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갈림길인지 아세요? 전쟁이냐 평화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미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서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뭐냐면요. 옛날 고대 시대에 그리스에서 아테네라는 도시 국가와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둘이가 1등 자리 놓고 전쟁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현대 학자들이 세계 최강의 국가와 두 번째 1등, 2등은 어차피 한 번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담 첫째 날 만나자마자 우리 앞으로의 과제는 중국과 미국이 평화롭게 갈 거냐 아니면 전쟁을 할 거냐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쟁이냐 평화냐 그 말은 뭐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이냐 항복이냐예요. 중국이 항복하면은 평화예요. 미국이 항복할 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측의 반응은 뭐다? 우리는 항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진핑이가 말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아직 항복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하려면 하자 이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사실상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양국 간에 뭐 합의된 것도 별로 많지 않고 그냥 만나고 그냥 헤어지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과가 없는 게 아니고 뭐냐면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알았어요. 아, 중국이 항복할 생각이 없고 한판 하자고 지금 덤비고 있구나. 이거를 딱 알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가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저기 이란 전쟁도 별거 없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한물 갔고 앞으로는 뭐다? 대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중 회담을 하는 그 똑같은 시기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The Land Forces Pacific이라는 이 세미나가 열렸어요. 이 세미나가 뭐냐면요, 인도 태평양 지역 25개국의 군사 사령관급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25개국이 모였는데 인도 아시아 지역인데 하여튼 중국 빼고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5개국.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로널드 클락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라이 마사요시 일본 육상 막료장,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 참모 총장. 우리나라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요. 김규하 대한민국 육군 참모 총장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 부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임에서 이제 미 8군 사령관입니다. 우리나라 미 8군 사령관 조 힐버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반도가 제1도련선 안에 있다. 아까 도련선이 뭐냐면요, 도가 섬도자예요. 섬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죠. 아까 그거를 선으로 그으면은 체인처럼 돼요. 그래서 First Island Chain,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제1도련선이에요. 근데 그 도련선 안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련선이 타이완과 오키나와 필리핀을 쭉 있는데 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자연 방벽인데 도련선이, 이 도련선 안에 미 8군이 있는데 이 주한미군을 북한 대북 방어용으로만 쓰는 것은 엄청난 낭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전체 합동군이 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미 8군은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나가서 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제이비어, 이게 도련선이 아까 보여준, 한국은 도련선 안에 있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민군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 본토는 5,000마일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급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에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을 그러니까 군수 허브로 만들어야 된다. 한국이 이 전쟁의 보급 창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대중경제의 후방 거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쪽에서는 미중 뭐 정상회담한다고 했을 때 하와이에서는 뭐 했어요? 25개국 다 모아가지고 야 이제 전쟁할 거야. 한판 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싸울 거야. 한국은 이제 군사기지야. 미 8군 유사시에 출동한다. 너희들도 준비해. 다 우리 계속 연습하면서 이게 손발 맞춰봐야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은 또 일본은 또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상당수의 나라들은 뭘 하고 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대만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대만이 지구상에 없어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정말로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게 평화적으로 잘 끝나려면 한국이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이란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하면서 일본이랑은 같이 훈련 안 한다 그러면서 반미 스탠스나 계속 짓고 이러면요 전쟁이 날 가능성이 더 커져요. 왜? 중국이 더 자신감을 간단 말이에요. 북한도 우리 편이고 이제 보니까 남한도 우리 편이다 이거야. 미군은 남한을 군수 기지로 지금 사용하고 여기 미8군 입고 있는데 한국 군대가 지금 우리 편이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더 자신감 갖고 한판 하려고 더 붙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재명 정부가 미국 쪽에 서야 되는데 이놈들이 뼛속까지 반미라서 미국 편에 서지 않는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
이 와중에 또 김정은이는 어떻게 했어요? 헌법을 바꿨어요. 헌법을 왜 바꿨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마도로 같이 잡혀가 이란 지도부 같이 제거돼도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게끔 헌법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눈치도 빨라요. 김정은이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한바탕 전쟁의 바람이 지금 불어올 거다라는 거를 깨닫고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살기를 이렇게 만들어나는데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런다고. 응?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 25개국은 뭐라고 있다?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뭐야? 천하태평이야. 우리나라만 천하태평. 왜? 이재명이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신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무장 해제시켜 놓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장악할 수 있게끔 어떻게 특급 도우미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슬슬 때가 되어 갑니다. 이제 슬슬 때가 되어 가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40편. 아까 다 읽었죠? 여기 보시면은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놈들도 매일같이 모여서 준비하는데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해서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이놈들이 왜 이렇게 입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게 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 예, 뱀의 후손들. 이게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예? 중국, 북한, 예? 그 다음 누구? 이재명, 민주당. 이놈들이 다 독사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우리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우리가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 LH 다 이렇게 해놓고 국가 부채 계속 늘려놓고 지금 중국이 우리 잡아잡수하면서 중국 입속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밀어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 함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룰루랄라 가다가 발로 툭 차면 어떻게 돼? 푹 빠져가지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함정이 있네. 이놈들이 그물을 쳐놨네 여기에. 날 발로 찰라 그러네 이놈이. 도로 우리가 발로 차봐야 그놈을 잡아서 함정에 도로 쳐넣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1절 악인에게서 대한민국을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서 대한민국을 보존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국가적 위기와 이 악한 자들의 계략에서 대한민국이 속히 깨닫고 이 모든 악한 꾀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속한 시일 내에 주여 우리나라를 정상화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